청와대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간 개헌 공방도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막판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에 걸쳐서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개헌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의견은 좁히지 못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가 쟁점인데요. 하나는 개헌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대국민 공약이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요구고 시대적인 과제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이제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용 정치쇼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개헌안을 발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개헌안 발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국회가 안 한다면은 대통령이 발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26일 날 발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순방 중이라도 전자 결제를 통해서 사인을 하면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26일 날 관보에 게재가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 발의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개헌안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게 이제 크게 쟁점인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총리 책임제를 위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다른 야당들은 선출은 좀 지나치니까 국회에서 추천하자. 그리고 정부 여당은 현재로 하자. 대신 대통령명을 받들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라는 게 이제 쟁점이고요. 나머지 헌법 전문에 5.18 그리고 부마 항쟁 그리고 60대 항쟁 이걸 넣는 것 가지고 또 쟁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토지공 개념 등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한국당에서는 좌파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쟁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쟁점들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좀 어디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절충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겉으로 보면은 개헌의 시기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것 같지만 개헌의 시기는 형식적인 전선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밑에는 또 지지층이 있고 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지층을 다 합치면 그것이 국민이 되고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뢰의 정치, 협치의 정치, 협치의 정신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정당과 의회가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봤을 때는 헌법 가지고는 더 확실하게 이것은 치열하게 논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이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당파적 이익이나 그리고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개론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들이라든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대표가 과거처럼 어떤 1인 보스가 지배하는 정당 구조라면 이것이 그냥 정당의 대표끼리 서로 밀약을 하든 합의 각서를 쓰든 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어떤 정치 시스템을 보면 그런 과거 같은 어떤 DJ나 YS나 이런 큰 정치 지도자들이 1인 보스 중심으로 정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그 밑에는 국민들의 유권자들,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입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가지 정도 시기도 있고 권력구조도 있고 지방분권, 기본권, 헌법 전문에 무엇이 들어가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대통령 발의로 대통령의 어떤 안을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고육지책인데 이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그리고 야당도 과거에 10년 동안 집권을 했고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987년 체제는 이제는 바꿔야 될 때는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타협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종합 예술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예술적인 경지까지 정치를 끌어올리면 국민들이 국회 그리고 정당을 신뢰할 그런 새로운 예.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어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다 좋은데 약간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현재 여야가 대충 개헌안,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제출 안 했습니다만은 예. 개헌안을 보면은 대략 한 95% 정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싱크로율이 95%다. 그래서 사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상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정말 개헌의 진정성이 있느냐, 30년 넘은 87 체제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절실함을 정치가, 국회가 반영을 해주느냐라는 그 진정성인데 지금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동시 개헌 국민투표 6.13 선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 지방선거 투표율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중간평가 성격이 희석이 되니까 네.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 제적의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개헌은 물 건너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 모델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 모델이 뭐냐면은 6.13 지방선거 이전에 예. 여야가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예. 그리고 6.13 지방선거 직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개헌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을 성사시키자 이것인데 예. 저는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절충하면은 개헌을 할 수도 있다. 개헌의 시기는 반드시 올해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를 넘어가면은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에 또 총선이 있고 2022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거를 의식하다 보면은 결국은 개헌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시 반복하면 6.13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예. 개헌안을 확정을 짓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을 성사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네. 뭐 시기적으로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북한 변수와 북한과 북미 직접 대화 이런 정상회담도 있고 예. 우리와 또 북한과의 대화도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와 헌법 개정 문제가 합의를 되든 안 되든 여야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걸로 해서 지방선거 이슈 자체가 저는 묻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지방선거,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선거인데 이런 선거가 이런 이슈로 이것이 합의가 안 돼도 계속 이것이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묻힌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제를 바꿔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이제 구속이 됐고 여기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사당은 일제히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이 대립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이 되고 또 구속 수감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액의 뇌물 그리고 횡령 사건으로 구속 수감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여야 사당은 아니다,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 되려면은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가 있었다든지 또는 판결이 부당하다든지 예. 이런 게 있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정치 보복 여부가 매듭짓기 위해서는 사법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역사의 법정에서도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본인이 이 체포 소환장이 내려지니까 거부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합천으로 내려가서 골목길 성명을 이제 발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주장한 게 정치 보복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적 단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반드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제 동시에 구속이 되게 됐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6월 지방선거에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방선거는 사실은 전국 선거지만 그 지역의 일꾼을 보면 지역 선거고 의미가 상당히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투표를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7번, 6번, 7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투표율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지금 아직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금 밑바닥에서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고 그래서 지지율이 70% 이상이 돼 있고 집권 여당도 지금 40% 이상 50%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 은 이렇게 큰 것은 대통령의 후광 효과를 민주당이 상당히 입고 있다. 물론 최근에 미투 운동도 있지만 이것이 여기에 미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프레임이 이미 지난 탄핵 때부터 이미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 정권 첫 번째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두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같이 구속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선거에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한국당 보수 정당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제 두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야당이 조금 수세에 몰려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또 들깨 조련사로서 영입된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조련시켜서 당선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한국당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미지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홍준표 대표 리스크라는 그런 말이 지금 한국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전투력이 있어서 강하게 현재 정부 여당과 예각을 세우는 거는 플러스지만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막말 또는 이제 품격의 문제 때문에 일정 지지율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첫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우리 준표가 달라졌어요. 이게 상당히 좀 우습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현재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당 내에서 홍준표 대표와 지금 4선 이상의 중진들이 정면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인화 단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이 인재가 영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 영입을 하는데 계속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세균 전 법제처장도 고사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고사했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진 의원들과 홍준표 대표의 갈등도 그렇고요. 또 인물 영입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갈등을 봉합을 해야 될지. 뭐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죠. 사공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공이 많아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딱 맞는 것이 지금 한국당, 과거에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외환 하다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해법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고 국민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잘하겠다고 해도 그 직전에 이런 모습들이 탄핵이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열심히 해도 비난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인지상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당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모습입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정치 결사체. 그래서 야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선명성이 무기고 여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집권을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국민들한테 우리를 찍어주시면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거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하면은 또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다시 보수 세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끈질긴 인내심과 그리고 근성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면서 앞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섀도우 어떤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정책 정당 이미지 그리고 강한 선명성을 가진 야당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야당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리더가 팔로워들,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비전입니다. 자유한국당, 한국의 보수가 나가야 될 그런 새로운 모습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말을 좀 삼가야 됩니다. 지금 뭐 상대방을 향해서 연탄가스 같으니 뭐 바퀴벌레 같으니 이런 막말에서 굉장히 지금 마음들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 결속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일방적 당 운영보다는 좀 민주적인 당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홍준표 대표는 일방적으로 당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를 없앤다든지 중진들과의 모임도 안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의 사당한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 3가지 정도를 보완해야만이 한국당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자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또 한국당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 시장의 공천이 확정된 날에 공교롭게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경찰을 향해서 정권의 사냥개다 이런 표현에 또 다른 거친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너무 좀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도화되고 공고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권력의 과거의 어떤 뭐 주고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거에 맞춰서 이렇게 경찰을 이렇게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지난 16일에 비서실장이 비롯한 시청 공무원, 지역 건설업 현장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 행사 혐의
이런 거에서 뭐 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울산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동생이 다른 아파트 공사 관련 입건 개입 혐의에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됐는데 비리 혐의는 비리 혐의고 경찰과 정치와 연계시킬 필요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억측을 할 필요는 없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로 사건 수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밑에 대통령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그런 검찰이 대통령의 밑에 있다고 해서 검찰이 인위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보고 네. 이렇게 고생하는 공권력들을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